대표적인 두 개의 남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홍경래란, 홍경래라고 하는 사람이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반란, 또 하나 더는 임술농민봉기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특정한 어느 사건에 뿅 지목한다고 하기보다는 임술년에 일어난 조선의 여러 민중 봉기들을 의미하는 게 바로 임술농민봉기였습니다. 사실 이 1862년 1년 동안에 200건이 넘는 농민반란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200건이 넘는 모든 농민반란을 뭉뚱그려서 부를 때 우리는 임술농민봉기라고 부릅니다. 자세한 내용 한번 볼게요. 농민이 중심이 된 대규모의 봉기가 시작된 곳은 일단 평안도였다. 평안도는 여기 북한 여기예요. 자, 몰락 양반이었던 홍경래는 평안도 지역에 대한 차별 대우와 세도 정권의 수탈에 맞서서 10여 년간 치밀한 준비 끝에 봉기하였다. 자, 이게 바로 홍경래나 몰락 양반 앞으로 계속 나올 거거든요. 자, 먹고 살기 힘들어서 권력에서 소외되었기 때문에 지금 거의 먹고 사는 수준이 농민이랑 비슷한 급이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강민아, 그냥 학교에 나오는 건 어때? 잘 생각해봐. 알겠지? 자, 그러하였다라고 하는 거. 홍경래가 반란을 일으켰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었느냐? 평안도 지역에 대한 차별 정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의무를 다하는 자, 권리를 누릴 수 있다. 그리스 속담이라고 합니다. 그리스 아테네에서 가장 강조했었던 말이래요. 본인이 해야 되는 일을 다 하는 사람, 이 자신이 누려야 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은 학생으로서의 권리를 제대로 누리고, 학생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있나요? 학생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나요? 안 하면서 학생 할인은 받으려고 하고, 그리고 또, 여러분 솔직히 요즘에 촉법소년, 범죄를 저질렀는데 나이가 아직 어리니까 형사처벌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논란이 많이 되고 있죠. 요즘에 어린 애들이 사고 치는 게 더 심해가지고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 과연 의무를 하는 경우에만 권리를 줘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거든요. 여러분도 이제 마냥 어린 나이는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애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도 어린이는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린이라고 생각한다 그럼 곤란해요. 어린이날을 즐기고 있나요? 아니잖아요. 내 2살짜리 조카한테도 아가야라고 하면은 바로 아니에요 난리가 나요. 2살도 아기라는 말을 듣기 싫어하는데 여러분도 아기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나이에 걸맞는 어느 정도의 의무는 철저하게 지켜줘야 되겠죠. 그거예요. 근데 평안도 지역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광산이 발달되어 있어서 광업이 엄청 발달되어 있었고 세금 엄청 많이 걷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청나라 근처였기 때문에 청나라와의 무역을 통해서 또 엄청난 이익을 봤던 나라. 무역. 이 바로 이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세금은 너무 미친 듯이 많이 뜯기는 거야. 세금을 너무 많이 뜯기고 차별받고. 그런데 과거 시험에 합격을 한다라고 하면은 합격하면 뭐해? 높은 관직까지 못 올라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서 탐관오리들이 난리치고 괴롭히고 하더라도 그래 저 지역은 알아서 하겠지 라고 하면서 신경도 안 쓰고 관심을 안 갖는 거예요. 아니 세금을 그만큼 걷어가면 그만큼 신경을 써주든가. 이렇게 평안도 지역에 대해서 계속해서 차별 정책을 하게 되자 결국 홍경래가 10년 동안 준비하던 반란을 일으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밑에 보면은 방금 내가 말했던 내용이 전부 다 설명 나와 있어요. 조선시대에는 평안도 지역에 대한 차별 정책으로 이 지역 사람들은 과거 시험에 합격하더라도 중앙의 고위관직에 나아가기 어려웠다. 또한 청나라와의 무역, 광산 개발로 상공업이 크게 발달하였지만 세도 정권의 수탈로 인해 지역민들의 불만이 높았다. 홍경래는 이러한 지역 차별과 수탈에 맞서서 새로운 세상을 꿈꾸며 봉기하였다 나와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홍경래의 경문 보이죠? 자, 홍경래가 말했다라고 하는 거를 전해 들은 사람이 쓴 거예요. 근데 맨 처음 시작하는 문장만 봐도 홍경래가 썼구나라고 하는 거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느냐? 정부에서는 평안도 지역을 버렸다. 어떻게 버렸느냐? 마치 썩은 흙처럼 버렸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교과서라서 우아하고 품위 있게 표현을 했어요. 실제 홍경래가 말했다라고 하는 거에는 뭐라고 나와 있느냐? 국가에서는, 정부에서는 평안도 지역을 똥오줌처럼 바라보고 있다 해서 똥오줌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나오면은 홍경래난에 대한 설명이구나 라고 하는 거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됐죠? 위로 올라갈게요. 자, 홍경래는 이 지역에서 많이 차별받으면서 약탈당하고 있었던, 수탈당하고 있었던 몰락 농민들, 광산 노동자들, 그리고 청나라와 무역을 통해서 이익을 얻고 있었지만 많은 세금을 냈던 상인들 등 다양한 계층을 끌어들여 4개월 동안에 정부에 맞섰지만 관군에 의해서 진압되었다. 홍경래난 이후에도 세도 정권의 수탈은 계속되었다. 홍경래 혼자 설치는 건데 내가 굳이 바꿀 필요 없이 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랬더니만 19세기 내내 계속되던 농민봉기는 결국 1862년이 되니까 정점에 이르렀다. 이 1년 동안에 전국에서 일어난 반란이 200건이 넘었다라고 하는 내용 나와 있습니다. 맨 처음에 1862년 맨 처음에 시작했던 반란은 바로 진주에서 시작했습니다. 진주. 백낙신이라고 하던 수령 탐관오리의 부정부패로 때문에 항의했던 농민들이 진주성을 점령하였다. 이후 농민봉기는 전국적으로 이어졌다. 그래서 우리는 임술농민봉기라고 부른다. 당황한 정부는 박규수라고 하는 이제 착한 사람, 개혁 개방 정치를 추구하는 사람. 그래서 여러 가지 정책을 하였다, 개혁을 하였다. 예를 들면은 암행어사 파견, 또 예를 들면은 탐관오리 처벌, 또 예를 들면은 삼정 이정청 설치. 삼정 이정청은 뭔가요? 삼정의 문란을 개혁하기 위한, 고치기 위한, 개선하기 위한 관청. 삼정의 문란을 전담으로 처리하는 관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하였다. 그리고 결국 해보니까 삼정의 문란 때문에 반란이 일어나는구나 라고 깨닫게 되고 세도 정권은 삼정의 개혁을 위해서 삼정 이정청을 설치하였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하지 못했고 세도 정권은 농민들의 불만을 해결하지 못하자 결국 농민들의 저항이 계속되었다 이야기 나와 있습니다. 됐죠? 자, 여기 있는 페이지 내용 중에서 이해 안 되는 게 있으면 질문하세요. 이해 안 되는 거. 똑똑똑 자니. 자, 이해됐으면 기억하세요. 기억. 오케이.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랄랄라. 귀여워요, 현호. 랄랄라. 자, 다음 페이지 나옵니다. 다음 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뭐냐? 먹고 살기 힘들다.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 자체가 진짜 완전 헬조선이 되었다. 왜 얼만큼 안 좋길래 전염병이 널리 퍼지게 되었고 정부에선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없었고 탐관오리들은 세금만 계속 걷어가고 삼정의 문란으로 인하여 백성들은 세금 폭탄에 휩싸이게 되었고 해안가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아니 이럴 수가 나무로 배를 만드는 게 아니라 쇠로 배를 만들다니 이런 충격적인 일이 서양에서 철로 만든 배가 등장하게 되면서 우리 전쟁 일어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불안감이 조성되게 되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정부를 신뢰하지 못하니까 결국 어디를 믿고 따르게 되느냐? 자기의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신적인 곳에 의지하기 위하여 종교를 따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 다양한 종교가 나와 있습니다. 새롭게 등장한 종교예요. 하나는 천주교, 또 하나는 동학이었습니다. 천주교는 그때도 설명했지만은 서양에서 맨 처음 들어올 때는 서양의 학문이다라고 해서 서학이라고 이야기되었다. 자, 천주교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 평등사상, 그리고 괜찮아 우리 죽은 다음에 천국 가자라고 하는 내세신앙. 이걸 통해서 널리 퍼지게 되었고 처음에는 여자나 천민들 중심으로 확산이 되다가 나중에 권력에서 소외되었던 남인들 그리고 중인들 차별받고 있었던 중인들한테 널리 퍼지게 됩니다. 맨 처음에 조선 정부에서는 이 천주교에 대해서 박해를 한다거나 괴롭힌다거나 천주교가 널리 퍼져나가는 것을 경계하지 않았어요. 왜 경계하지 않았느냐? 괜찮아. 경조는 엄청난 성리학자였습니다. 본인 자체가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거의 제2의 세종대왕급이었습니다. 자, 정조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괜찮아. 성리학을 통해서 나라의 부정부패를 해결하고 흔들리는 국가를 바로 세우게 된다면 결국 백성들이 성리학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자, 근데 아니었던 거예요. 사실 성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위계질서, 신분제도의 강조, 현실세계, 결국 이런 유학의 성격이랑 강하잖아요. 오케이? 그랬기 때문에 백성들이 힘들어하는 이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은 없었다라고 하는 게 바로 성리학이었습니다. 그래서 양반들 사이에서도 성리학이 천주교가 널리 퍼지게 되니까 결국 극단적인 사건이 한번 발생합니다. 양반들 중에 한 명이 자기 부모님의 위패, 제사 지낼 때 사용하는 용구, 이거를 전부 다 공개적으로 불질러 버렸어요. 공개적으로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여튼가 공개적으로 해가지고 나는 이제 더 이상 부모님한테 돌아가신 부모님한테 제사를 지내지 않겠다 하고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결국 이게 소문이 나게 되면서 이거를 들은 임금님이 빡쳐가지고 와 무슨 저런 애미애비 없는 종교가 다 있노 라고 해가지고 결국 탄압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 윤리와 기강이 가장 없는 종교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성리학적 사회 질서를 부정한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딱히 그렇다고 해서 천주교가 굳이 애미애비도 없는 도덕적이지 못한 그런 종교이냐? 근데 얘들은 그 대신에 살아있을 때 부모님을 잘 섬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리고 또 아시아에서 천주교를 널리 퍼뜨리는 게 힘들어지게 되니까 아예 교황청에서 새롭게 발표를 합니다. 아니야. 그냥 조상한테 제사 지내는 거는 우상 숭배로 보지 않을게. 그러니까 조상한테 제사 지내도 됨이라고 다시 발표를 해요. 근데 이거는 그거 다시 발표하기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여튼 그러하였고 정부는 성리학적 사회질서를 부정한다라고 하는 이유로 천주교를 사악한 종교라는 뜻이에요. 자, 사악한 종교로 규정하고 탄압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세도정치 시기에 집권 노론 세력이 권력을 가지고 있던 노론이라고 하는 붕당 세력이 난인을 탄압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천주교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였다. 엄청 많이 죽였어요. 한 번 죽일 때 백 명씩 죽입니다. 이때 처벌받았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정약용이었어요. 정약용은 목숨을 이제 잃지는 않았지만은 유배를 가게 됐었죠. 오케이? 자, 여기까지 질문하세요. 질문.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난 절대 기독교를 싫어하거나 천주교를 싫어하거나 불교를 싫어하거나 막 이런 거 절대 아니에요. 나 동학교도 아닙니다, 여러분. 천주교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당시 사람들의 입장에서 설명한 거예요. 뭐 말인지 알겠죠? 오해하지 마세요. 자, 동학이 농민의 마음을 얻은 이유는 무엇인가? 동학, 새로운 종교를 만듭니다. 새로운 종교를 만들었는데 이거는 천주교가 어느 정도 인기 있다라고 하는 걸 봤기 때문에 천주교 플러스, 유교 플러스, 그리고 우리나라 전통신앙 플러스 해가지고 만든 약간 작정적인 성격이 있어요. 혹시 여기에 동학교도가 있다면 미안해요. 근데 우리나라 전통신앙과 천주교가 합해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학은 지금 종교 이름은 무엇이냐? 천도교예요. 나중에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하는데 큰 영향을 준 종교이기도 합니다. 자, 동학이 농민의 마음을 얻은 이유는 무엇인가? 일단 만든 사람이 누구냐? 만든 사람은 경주 출신의 몰랑 양반이었던, 이 사람도 거의 농민급이겠죠. 먹고 사는 수준이. 최재우였다. 최재우라고 하는 사람은 서학에 맞선다라고 하는 의미로 동서남북할 때 동학을 창시하게 되었다. 동학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리는 무엇이었느냐? 첫 번째, 지천주. 신이여라고 할 때 시자예요. 하느님을 모신다라고 하는 게 바로 시천주예요. 모든 사람 마음에 전부 다 하느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부 다 평등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밑에 보면 후천개병 나와 있죠. 조선은 망하고 새로운 세상이 올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것들을 내세워서 인간의 평등을 주장하고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세도 정치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다. 하지만 이게 농민들 중심으로 하여 삼남지방, 다른 말로 하면은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요 지역에 엄청나게 많이 퍼졌거든요. 웬만한 농민들은 전부 다 동학을 믿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뭐라고 죄를 뒤집어 씌우느냐? 세상을 어지럽게 만들고 백성들을 속인다라고 하는 혹세무민. 네 글자로 하면은 혹세무민이라고 하는 제목을 씌워가지고 결국 처형하였다.
그러나 평등 사상을 내세운 동학은 현실 사회에 불만을 품은 농민들에 의해 수용되면서 삼남 지방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었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까지 내용 중에서 질문 있으면 하세요. 질문. 모르는 단어 질문해도 됩니다. 없나요? 자, 그러면 기억하세요. 지도 나가도 됩니다. 하면 기억. 실시간으로 수업을 듣고 있는 사람이 2명이었나? 깜짝 놀랐네. 오케이. 자, 그럼 진도 나갈게요. 어머나, 이건 몇 페이지인가요? 90페이지죠? 그러면 방금 동학 나왔던 거에서 90페이지 사이에 있는 거 있죠? 사이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시험 범위 안 들어갑니다. 오케이? 앞에 있는 주제 1, 제국주의, 이거는 시험 범위 안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됐죠? 그거 앞에 있는 거 세계사라서 일부러 뺐어요. 세계사라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은 내가 수업을 하겠는데 앞에 있는 거는 그냥 약간 몰라도 뒤에 있는 거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한 거예요. 자, 주제 2번에 흥선대원군 안팎의 위기에 대응하다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는 거의 중3 때 배운 내용이라서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안 힘들어 하더라고요. 내가 대충 설명해도 여러분이 잘 알아먹었습니다. 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중학교 때 공부를 안 해서 몰라요. 잘 이해가 안 돼요. 어려워요. 하면은 선생님 한 번 더 설명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흥선대원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흥선대원군. 흥선대원군이라고 할 때 대원군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게? 똑똑똑 자니? 대원군이 무슨 뜻이게? 왕의 아버지란 뜻이에요. 오케이? 왕의 아버지. 아, 우리 이쁜 오바는 중학교 때 공부를 하나도 안 했군요. 오케이, 알겠어요. 그냥 자세히 설명해야 되겠어요. 왕의 아버지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조선시대 통틀어 가지고 대원군은 총 3명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살아있는 상태에서 대원군에 임명된 사람은 여기 나와 있는 흥선대원군 한 명뿐이었습니다. 왜 그랬게요? 아하. 아하. 자, 이유는 뭐냐? 원래 정상적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왕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정상적인 상황에서. 왕의 아빠는? 왕이어야지 정상이에요. 맞죠? 그런데 왕이 아들을 낳지 못했다던가 왕이 일찍 죽었다든가 라고 하는 경우, 나이가 너무 어린데 죽었다든가 라고 하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왕의 대가 끊기게 되잖아. 왕실의 대가 끊기게 되잖아. 그러면은 왕실의 피를 이은 친척들 중에서 한 명 애를 데리고 와서 왕으로 만들거든요. 양아들로 삼는 거예요. 그럼 양아버지는 왕이지만은 친아버지는 왕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붙여주는 이름이 대원군이었습니다. 흥선대원군 아들이 왕이 되는데 그 왕이 바로 고종이었어요. 고종 앞에 있던 왕은 철종이었거든요. 철종이었었는데 이 철종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들을 못 낳고 죽었기 때문에 이제 저 멀리 있던 먼 친척이었던 그 흥선대원군의 아들을 고종으로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또 슬픈 러브 스토리가 있는데 여러분 관심 없죠? 자, 그러니까 다음 넘어갈게요. 자, 어디 없노? 자, 고종이 권력을 갖게 되는, 아니 흥선대원군이 권력을 잡게 되는 그 배경을 설명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볼게요. 서구 열강이 무력, 무기, 전쟁을 앞세워서 결국 개혁, 개방, 무역을 시도하게 되었을 때 조선에서는 세도 정치가 지속되면서 국가 기강이 문란해지고 부정부패가 만연하였다. 특히 삼정의 문란으로 국가 재정이 고갈되고 백성들의 생활이 어려워지자 백성들이 봉기가 빈번하게 되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1863년 고종이 어린 나이로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자 아버지였던 흥선대원군이 실제 권력을 잡게 되었다. 임슬농민봉기라고 하는 게 1862년에 일어났었거든요. 그거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채 새로운 권력자가 등장하게 되었으니 그게 바로 흥선대원군이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됐으면 이응.
오케이. 자, 흥선대원군이 목표로 했었던, 꿈꿨던 나라. 나는 어떤 나라를 만들 거야? 라고 이야기했느냐? 1번, 무국강병한 나라. 나라는 부자, 병사는 강해야 된다. 두 번째, 오랑캐하고 싸워서 이기는 나라. 왜냐, 이때 당시에 중국 청나라가 영국, 프랑스한테 져가지고 이제 거의 반식민지 상태가 됐거든요. 그걸 보고 완전 긴장했던 거예요. 세 번째, 왕권이 강한 나라. 네 번째, 민생이 안정된 나라. 백성들이 삶이 안정된 나라. 이거를 원했어요. 종합적으로 봤을 때 결국 흥선대원군이 꿈꾸던 나라는 어떤 나라였느냐? 바로 어게인 1392년. 다시 조선에 세웠을 때로 돌아가자. 다시 조선에 세웠을 때 처음으로 돌아가서 왕권은 강해지고 백성들이 살기 좋고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우리나라가 강한 나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흥선대원군의 목표였어요. 근데 사실 500년 전이잖아. 500년 전이었기 때문에 500년 전으로 돌아간다. 나는 500년 전으로 다시 시간을 되돌릴 거야 라고 하는 거는 말이 되는 걸까요? 말이 안 되는 걸까요? 맞죠. 그건 좀 여러분 다시 대한민국을 조선으로 바꾼다라고 생각해보세요. 이상한 일이죠. 여러분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흥선대원군의 정책은 하나 봤을 때는 괜찮은 것 같았지만은 이걸 전부 다 종합해보니까 500년 전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였기 때문에 나중에 결국 이 점 때문에 백성들의 불만을 사게 되어서 쫓겨나게 되었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흥선대원군은 겁나 많은 일을 했어요. 10년 동안 엄청나게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다양한 개혁을 했었거든요. 흥선대원군이 했던 일은 세상에나 9개까지나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부터 9번까지가 있습니다. 필기 잘 하도록 하세요. 자, 그렇다면 어디 보자. 한번 우리 교과서를 읽어볼까? 자, 내가 할게요. 흥선대원군의 세도 가문의 영향력을 약화하여 정치기강을 바로잡고 통치체제를 정비하고자 하였다. 그래서 세도 정권의 핵심 권력 기반으로 군사와 정치 업무를 총괄하던 비변사의 기능을 축소하였다. 대신에 전통적인 권력기관이었던 의정부 그리고 삼군부를 부활하여 정치 업무는 의정부에서 담당하고 군사 업무는 삼군부에서 나누어 맡도록 하였다. 기억나죠? 임진왜란 이후에 의정부와 육조의 기능이 약화되고 비변사라고 하는 새로운 기능이 강화되게 되었다. 하지만 그거를 다시 원상복귀를 시키려고 했던 게 바로 흥선대원군의 첫 번째 정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왕실 친척들 그리고 또 남인, 북인 그리고 이때까지 소외되었던 세력들을 의정부와 삼군부 등의 고위관직에 임명하여 자신의 지시 기반으로 삼았다. 또한 사회경제적인 변화를 반영하여 새로운 법전을 만들었는데 그 법전이 무엇이었느냐? 대전회통이라고 하는 것이었다. 대전회통이라고 하는 법전, 경국대전의 4번째 시리즈였어요. 을 편찬하여 법규범과 제도를 변화된 시대에 맞도록 고쳤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흥선대원군이 세도 가문이었던 안동 김씨를 완전히 쫓아낸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일부 유력 가문과 협력하여 통치체제를 재정비하였고 이로써 왕조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필기 하나만 해줄게요. 여러분 어디다 옆에 한번 써볼래요? 첫 번째 법전은 무엇이었느냐? 성종 때 만들었던 경국대전이었고 두 번째 법전은 무엇이었느냐? 영조 때 만들었던 숙대전이었습니다. 세 번째 법전은 무엇이었느냐? 정조 때 만들었던 대전통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말하는 대전은 경국대전을 말하는 거겠죠. 4번 마지막 법전이 바로 고종 때 만들어진 한마디로 흥선대원군 때 만들어진 법전 대전회통입니다. 흥선대원군이 만들었으니까 희응 해서 회통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가끔 시험 문제 이것도 나오니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 중에서 이해 안 간다. 한 번 더 설명해 주세요. 하는 거 있으면 이응 하세요. 다시 설명해 주세요. 이응. 이응? 노라는 건가요? 자, 아니면 질문이 있는 건가요? 랄라랄랄라. 아, 배고파. 옆 페이지에 보면은 흥선대원군의 또 다른 정책들이 나옵니다. 사실 이번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것 중에는 2, 3, 4는 다 포함이 돼 있어요. 영조에 업적할 때 속대전 나온 적이 있었고 정조에 업적할 때 대전통편이 나온 적이 있었어요. 몰랐죠? 어쩌겠어요. 짱.
다음. 이번에 너무 한국사 시험 문제 쉽게 냈던 것 같아서 이번에 한번 좀 어렵게 내볼까 싶어서. 좋아할 것 같아. 뿅. 엄청 어려웠어요? 오케이. 참고할게요. 조금만 어렵게 바꿀게요. 이번 100점이 그래도 몇 명 있었거든요. 뿅. 야, 1등급 커트라인이 97점이었고, 2등급 커트라인이 87점이었어. 좀 시험 치웠던 거 아니야? 그치? 뿅. 다음. 민생 안정을 위해서. 묻혔네. 아니야. 근데 또 밑에 있는 애들이 겁나 많아요. 전교 꼴등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자, 민생 안정을 위해서 무슨 노력을 하였느냐라고 하는 이야기 나와요. 앞에 있었던 1, 2, 3번의 내용이 그 왕권 강화를 위해서 했던 내용이라면은 여기 있는 4, 5, 6, 7번은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한 의도로 시행했었던 정책이었습니다. 기억나죠? 이 당시에 백성들 먹고 살기 너무 어려워가지고 종교에 의지하기도 했었고 반란 일으키기도 했었고 그렇다이가. 그러니까 일부러 흥선대원군이 백성들의 삶을 안정시켜주기 위하여 이런저런 정책을 하였다라고 하는 내용이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야, 지금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거, 이건 무조건 뜯어 고쳐야 된다라고 하는 게 뭐게요? 아니 말고 이 조선시대 요때 그렇지. 삼정의 문란 이거는 무조건 고쳐야 되는 거였거든요. 자, 여기 보면 여기 있는 요 세 줄. 여기 있는 요 세 줄이 삼정의 개혁을 겉으로만 해결하는 게 아니라 실제 문제점까지 전부 다 갈아엎으려고 개혁을 하려고 했었던 내용들이에요. 일단 지우고 설명할게요. 야, 다음 민생 안정을 위해서 무엇을 하였을까 볼게요. 흥선대원군이 권력을 잡기 불과 1년 전이었던 1862년에 대규모로 일어난 임슬농민 분기는 삼정의 문란으로 인한 것이었다. 이에 대원군은 삼정을 개혁하여 민생을 안정시키고 국가재정을 확충하고자 하였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다음 할게요. 삼정 중에 가장 문제가 심각했었던 것은 황곡이었다. 사실 이 당시에 웬만한 지방관들은 전부 다 매관매직을 통해서 사또, 지방관이 되었는데 관직을 사는데 적게는 4억에서 많게는 10억 정도 들어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신이 투자했었던 본전을 뽑기 위해서 백성들을 미친 듯이 갈궜던 겁니다. 특히 환국이라고 하는 제도를 많이 이용해서 이자를 미친 듯이 거두면서 백성들의 꿀과 먹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백성들을 빈민구율, 배고픈 백성들의 구하기 위한 정책이 바로 빈민구율 정책이거든요. 조선시대에는 그게 바로 환국이었어요. 환국이라고 하는 것을 매관매직을 통해서 권력을 잡은 탐관오리한테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서 가장 인성이 훌륭하다, 인막이 있다, 인덕이 있다라고 평가받는 훌륭한 사람한테 창고를 맡기고 이 사람한테 양심적으로 지역에 창고를 운영하도록 하여라라고 하는 게 바로 개인적으로 창고를 운영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창제라고 한 거예요. 사창제. 뭐 말인지 알겠죠? 개인적으로 창고 운영하였다. 탐관오리, 국가 권력이 개입하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게 사창제였다. 환국의 문란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해됐으면 이응. 보잉? 왜 이렇게 대답을 안 하지? 내 말 듣고 있니? 응. 근데 실시간 수업 듣고 있는 애들이 이렇게 없어? 한 명, 두 명. 하나. 보잉? 너무 없는데. 아니면 이해가 안 돼가지고 이해를 안 한 거야. 보잉?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우리 반이 제일 질문 안 해요. 다른 반 애들은 심지어 단어 모르는 것까지 전부 다 질문합니다. 질문하면은 닥쳐! 조용히 해! 진도 나갈 거야! 라고 말 안 할 거예요. 여러분 다 가르쳐줍니다. 그러니까 질문 좀 하세요. 알겠죠? 자, 어디 갔노? 할게요. 자, 그랬다. 뿐만 아니라 전정의 문란.
워낙에 토지에 거두는 세금이 많았던 이유는 무엇이냐? 양반들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숨겼기 때문이다. 이 때문. 한마디로 탈세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숨겼다. 이거 숨긴 토지를 뭐라 부르느냐? 은결이라고 불러요. 결이라고 하는 게 토지 단위였잖아요. 은둔자라고 하면 숨어있는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숨어있는 땅이다라고 해서 은결이라 부르거든요. 그래서 양전사업, 토지를 측량하는 사업을 실시하여 숨어있는 토지를 찾아내고 세금을 거두었다. 제일 중요한 세금 제도의 개혁이 뭐냐? 호포제라고 하는 겁니다. 원래 분포, 균역법에 따르면은 누가 거두는 것이었느냐? 16세에서 59세 사이의 평민, 다른 말로 하면 양인 남자가 내는 게 바로 저 세금이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너무 평민들한테 큰 부담을 준다라고 하여 호포제를 바꿉니다. 호포제로 바꾸는 이게 뭐냐? 집집마다 포자거든요. 집집마다 전부 다 포를 거두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양반들까지 포를 거두겠다라고 했던 게 바로 호포제였습니다. 평민, 양반 가리지 않고 16세에서 59세의 모든 남자들은 전부 다 포를 내야겠다. 이게 바로 호포제. 오케이. 어떻게 보면은 이건 마치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은근히 신분제 변동, 신분의 사고 팔면서 신분제가 흔들리고 있었던 게 완전히 법적으로 진짜 양반이랑 평민들의 차이도 없애버리고 전부 다 세금을 내도록 만든 제도가 바로 호포제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이해됐으면은 리을 하세요. 리을. 포라고 하는 게 뭐냐? 포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천이 막 돌돌돌 말려있는 거 본 적 있지? 포목점에 가면은 천 파는 데 가면 이렇게 돌돌돌 말아 놓는다 이거 맞지? 이 그 포라고 하는 게 다른 말로 하면은 면이나 천이나 아니면 옷감을 말하는 게 바로 모든 말을 말하는 게 포예요. 포고 그리고 또 포를 세는 단위가 필이었어요. 한 필 주세요, 두 필 주세요라고 하거든요. 자, 이해됐나요? 네, 오케이. 자, 그러하였고, 그래서, 조세 부담을 공평하게 하였다. 나아가, 그래가지고 일단 양반들한테 1단계 불만을 받게 됩니다. 아니, 우리가 쪽팔리게 실이 평민이랑 똑같이 세금을 내다니 정말 불쾌하다라고 하면서 첫 번째 양반들의 불만. 1. 오포제를 거둠. 2. 숨겨진 토지를 굳이 찾아내. 자, 그리고 3번이 서원을 철폐함이었어요. 아니, 선생님, 서원이라고 하는 게 뭔가요? 지방의 양반들이 권력을 휘두르기 위해 만들었던 학교 교육기관이자 제사 지내던 공간. 요거를 통해서 살인파가 꾸준히 배출되었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처음 만들 때 의도와 달리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떻게 되었느냐? 토지를 은닉시키고 그리고 노비를 만들고 세금을 탈세하는 도둑놈의 소굴이 되었다. 내가 한 말 아니에요. 흥선대원군이 한 말이에요. 이제 더 이상 서원은 공부하는 기간이 아니라 도둑놈의 소굴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공자가 살아서 돌아온다 하더라도 나는 서원을 없애버릴 것이다. 공자는 죽여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었어요. 바로 그 이야기 됐죠? 전국에 남아있던 서원들 중에서 600여 개 중에서 47개만 남기고 모두 없애버렸다. 사실 당시의 서원은 면세 혜택을 누리면서 백성들을 수탈하는 본래 목적과 달리 변질되어 있었거든. 오케이? 자, 그래서 그렇게 되었고, 아니 선생님 47개는 왜 남겼나요? 이것까지 그냥 다 없애버리지. 여기 나와 있는 47개는 조선시대의 역대 왕들, 한마디로 흥선대원군이나 고종의 조상님들이 그래 너를 서원으로 인정할게, 너희 서원에서는 세금을 거두지 않을게 라고 해서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던 서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차마 조상님 얼굴에 똥칠할 수 없으니까 없애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밑에 밑줄 치면서 보세요. 서원의 철폐는 국가 재정의 확충과 민생 안정에 기여하여 백성들의 환영을 받았지만 양반 유생들은 크게 반발하였다. 자, 양반들 화가 났습니다. 계속 우리의 이렇게 특권을 빼앗다니, 우리의 혜택을 빼앗다니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은 하지만은 워낙에 흥선대원군이 백성들한테 사랑을 받고 있는 인기가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쫓아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참고 버티고 하다가 흥선대원군이 결국 백성들한테 인기가 사라지게 되면은 쫓아내야지 라고 목표를 세우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동그라미 7번까지 했거든. 위로 올려볼게요. 자, 이제 흥선대원군이 욕먹은 이야기 나와 있습니다. 흥선대원군이 욕먹은 이야기. 자, 경복궁 다시 지으려고 했거든요. 사실 경복궁은 임금님이 임진왜란 때 백성들 놔두고 도망갔기 때문에 백성들이 빡쳐가지고 불태웠었던 이후에 흉측하게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흥선대원군은 경복궁 대신에 지었던 덕수궁, 창경궁, 창덕궁 이런 거 말고 왕의 권위를 보여주는 조선시대 이성계가 만들었던 태조 이성계가 만들었던 궁궐보다 훨씬 큰 규모의 왕의 위엄을 보여주기 위하여 새롭게 궁궐을 만들어야지 라고 합니다. 이때 경복궁 만드는데 들어간 돈이 그때 당시 돈으로 봤을 때 8조 원이었대요. 지금 돈으로 바꾸면은 8조 원이었다고 합니다. 세금도 2배씩 거둡니다. 나 지금 1년 한 달에 세금 거의 50만 원씩 내고 있거든요. 근데 세금이 갑자기 100만 원으로 늘어나게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기부금, 강제 기부금을 받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한테 야, 돈 내 해가지고 강제 기부금도 받았고, 그리고 또 우리 조선에는 왜 이렇게 경제가 빨리빨리 안 돌아가노? 시장 경제가 너무 축 처져 있는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여러분 생각하기에 만약에 시중에 화폐가 별로 유통되고 있지 않다, 사람들이 물건에 사고 파는 게 많이 줄어든 것 같아 라고 싶으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물가를 더 내려가지고 사람들이 더 소비를 많이 하게 만들거나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돈만 더 많이 찍어낸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돈을 많이 찍어내버린다. 그냥 돈 자체를 만들어버린다 하면은 그렇지. 오케이. 실제로 이거랑 똑같은 사례가 언제 있었냐면 독일에서 있었습니다. 독일에서 있었고, 독일이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에서 지고 난 다음에 경제가 너무 폭망하니까 일부러 경제를 활성화시키려고 돈을 엄청나게 많이 찍어냈거든요. 그랬다가 미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들어봤을 거예요. 라면을 사러 가던 사람이 수레에다가 1,000만 원을 싣고 가다가 피곤해서 잠시 골목에서 잠들었는데 자고 일어나 보니까 1,000만 원은 그대로 있는데 수레만 도둑 맞았다 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었고, 이때 당시에 세계 여행을 갔었던 독일 아줌마가 여행에 돌아와 보니까 은행에서 편지가 너무 많이 와 있는 거야. 첫 번째 편지를 딱 열어봤어요. 뭐라고 적혀 있느냐? 제발 은행에 예금되어 있는 3,000만 원을 찾아가도록 하세요. 지금 돈의 가치가 계속 떨어져 있기 때문에 당신이 빨리 이거를 인출해가지고 물건을 사는 게 훨씬 당신한테 유리합니다. 빨리 돈 찾아가세요. 하는 그 편지가 계속 와 있더래요. 맨 마지막 편지를 탁 열어보니까 뭐라고 돼 있느냐? 더 이상 돈을 찾으러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당신한테 보내는 편지의 우표 가격이 3,000만 원입니다. 라고 써 있더래요. 오케이? 물가 상승으로 인한 경제 파탄. 오케이? 여기 나와 있어요. 강제 기부금이었던 원납전도 거뒀고, 그리고 화폐를 미친 듯이 찍어냈다. 당백전. 하나당 100배의 가치를 가지고 있었던 새로운 화폐를 만들었다. 그래서 백성들도 원망하게 되었고, 결국 양반들도 같이 원망하게 되었다. 됐죠? 자, 우리 그럼 여기까지 다 했다. 다음 페이지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 안녕. 빠이빠이. 질문 있는 사람 남으세요.